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북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 정부의 방침하고 좀 다르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장관님의 소신입니까? 제 소신이 아니고 지금 북한이 핵을 이 정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어떤 대안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가장 합당한 대안을 재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소신인 거죠? 예. 좀 외람되게 표현하자면 이건 좀 성급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설사 그런 검토를 하시더라도 정부 내에서 공유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소신도 아니시라면서 찔러버리면 발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문제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강병규 기자, 네. 조금 전에 본 영상, 네. 바로 어제 있었던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겠다, 청와대에도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청와대 오늘 이 말을 또 뒤집었다면서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와 좀 약간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그래 기자들이 이제 이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약간 입장 변화가 다시 또 생긴 건지 아니면은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뭔가 이게 의견이 잘 안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모두 사실 이 송영무 장관의 답변은 사실 원론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이지 어떤 자신의 그런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기호 교수, 조금 전에 이철희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여당 의원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에 상당히 좀 깜짝 놀란 듯이 저렇게 발언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모양새인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왜 이런 얘기를 혼자 먼저 꺼냈을까요? 지금 우리가 북한이 이제 핵이 최소한 50K톤 증폭 핵 포괄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수백 킬로톤 되는 수준까지 와가지고 우리 5천만이 인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체적 의미의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송 장관은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지금 당장 들여온다는 게 아니라 전술핵 현실적인 가장 최선안인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최선의 안을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차원의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여당의 이철희 의원께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이 국가 안위에 관한 일을 모두가 똑같은 생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기에 대통령님은 아마 여러 가지 또 위치가 있으니까 전술핵 재배치를 말 못 꺼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에 국회의원, 학자, 언론,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너도라도 핵무장 해야 된다, 전술핵 재배치했다, 각종 있을 수 있는 대안을 다 얘기해서 그중에 어떤 것이 최선이 아닌가를 공론화 도출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장관이 왜 상의도 안 된 말을 막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경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겠군요.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마침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 만났을 텐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 이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이 화기애애한 모습이네요.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어떤 계속 보고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듣다가 약간 이렇게 코를 푸는 장면도 나오고 진짜 아무래도 추운 나라로 가는데 좀 감기가 걸릴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좀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생각에 골몰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이제 한국의 자리를 비우게 되면 국무총리도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지만 아무래도 송영무 국방장관의 그런 어떤 결정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저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영상 좀 계속 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처음 만날 때 모습은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 같더니 뭔가 송영무 국방장관이 뭔가 건의를 하는 듯한 표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도 힐끔힐끔 쳐다보고요. 물론 저로 사담의 자리에서 어제 약속한 전술핵 재배치 건의하겠다 이 약속을 지켰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예, 제가 이 영상을 좀 유의 있게 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쫑긋 귀를 기울여봤더니 뭐 북한의 뭐 어떤 태도 그리고 북한의 어떤 무기 보급 방안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사담회 때 대통령이 여러 국무위원들이랑 가벼운 담소를 나누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 뭐 한 장관만 오래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장관들과 사실 의제를 그렇죠. 조율하는 모습인데 오늘 영상은 지금 최근에 북한 상황도 있고 그런데다가 뭐 국방장관에게 보고받을 게 꽤 많은지 그 차담회 내내 송영무 장관과 붙어서 좀 뭔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쉽사리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마치고 또 내일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이번 북핵 문제를 푸는 좀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좀 진전된 협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 어젯밤에 왜 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주장했을 때 우리가 뭐 미국이 주장하는 원유 차단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해법에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배력,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 하고 있고 또 경제 협력이라든지 극동 개발, 이 블라디보스톡이 우리 또 한인들이 그 전에 많이 있던 곳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그 신동방적인 정인이 해서 거기에 또 이제 그 극동에 대한 경제를 개발해야 되고 그런 이해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만 북한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러시아의 그 가스관 같은 것 북한을 타고 우리 쪽으로 들여온다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그 핵 문제와 ICBM 문제에서 좀 한계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하기는 조금 전에 방송 시작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 도리어 북한 정권을 인정해주고 안정을 약속하면 북핵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놨다는데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은 압박으로 지금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 북한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땅으로 접해 있지 않습니까? 육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북한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완충지대로 필요로 하고 있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 부동항을 높여서 남방 정책을 펼쳐서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꼭 북한이 필요하고 중국은 또 미국의 방파제로서 북한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실 외교적인 문제도 문제인데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자 국내에서 특히 야권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또는 나아가서 핵무장까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시각에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향해서 야권 의원들이 NPT를 탈퇴하고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가 있는 걸 탈퇴하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장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장관님은 북한의 육체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안보상을 비상사태다 이렇게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예요?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해서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할 만한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유엔 안보를 통해서 많은 제재와 압박을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의 10조 1항을 들면서 국가 비상사태에는 이 조약을 탈퇴할 수 있게 돼 있다. 우린 지금 비상사태인데 탈퇴를 해서 핵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자 강경화 장관이 여기에 우리가 지금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좀 호통과 설전이 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강경계 기자, 최근 북핵 6차 실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응징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기존의 대화 기조는 그래도 유지를 한다. 이 기조가 좀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강경화 장관의 저 발언도 그런 연속이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청와대의 대화법, 그러니까 청와대가 말하는 대북 기조가 사실 좀 오락가락하지 않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약간 비상사태는 아니다라면서 뭔가 대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좀 의도를 좀 나타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화냐 혹은 뭐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냐, 뭐 어떤 둘 사이에서 혼동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제재와 압박을 최고도로 높이고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근데 현 수준에서 이제 평화적 방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이 돼야 된다. 정리하자면 일단은 대화 전에 일단 제재와 압박이 선행돼야 되고 북한 태도가 변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선을 그었는데 논란에 대해서요. 그런데 통일부는 또 오늘 얘기를 한 게 남북 적십자 회담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라면서 제재와 압박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또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정부가 대화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대화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제재와 압박을 우선하는 건지 그 둘 사이에 그런 노선 정리가 아직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한 상임위에 같이 나란히 출석해 있는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브리핑이 상반됐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은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위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 했지만 통일부 장관은 대북 대화를 계속 시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교육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투트랙입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외교부 장관은 직책이 외교부니까 외교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미국을 위시해서 압박에도 거세지지 않습니까? 또 이제 통일부 장관은 아무래도 고유 업무가 통일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너무 엇박자를 내는 건 지금 상황이 정말 절체절명의 비상시기인데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국무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우리 방안을 한번 수기를 해가지고 어떤 지금 결기가 필요한 이 시점인데 그렇게 해도 김정은이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인데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외교부 장관의 답변도 좀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NPT를 탈퇴해야 된다는 원유철 의원의 말도 너무 의욕적이고 사실 현실성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 의욕은 뭐 당장 하면 좋죠. 아니 그것보다 현실성 있는 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걸 개정해서 농축 우라늄 20%까지 허용하는 게 평화적이라 우리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못 만들거든요. 그것을 자위용으로 한다 그러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방법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사일 협정뿐만 아니라 원자력 협정을 좀 개정하는 쪽으로 미국과 공조를 맞춰갈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근데 미국 내에서 자꾸 이런 엇박자 뉘앙스가 한미 동맹에도 엇박자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온답니다. 그렇죠. 심지어 노무현 정부의 2.0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미국 내부 그렇죠. 미국 내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뭐 청와대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라고 종결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한국 대북 정책 너무 유화적이다라는 내용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면 뭐 버시바우 전 주한 미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2005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던 게 정말 최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당시에도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노무현 2.0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측면이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만났지만 그 전에 직업으로 봤을 때는 인권 변호사와 사실상 부동산 재벌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대통령의 케미가 맞겠느냐. 그래서 한미 관계에 한미 동맹에 좀 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06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핵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핵 실험 얘기를 하기 전에 미사일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만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고 한국을 향해 쏘기엔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사일을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 뿐더러 또 남북 관계도 해롭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11년 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섣불리 예단할 건 아니라고 했지만 11년 만에 북한의 핵실험 위력은 최소 5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증가를 했고요. 자, 미사일 역시도 다종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교 교수님,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대북 대화 기조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양새가 좀 닮은 꼴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소 좀 불안한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년 전에는 핵이 뭐 한 5킬로톤이었다면 지금 무려 50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까지 나오는 11년 전 1차 핵실험 때 1킬로톤. 1킬로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그러니까 그 강도와 수준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최근 말하는 거 보면 뭐 소형화, 다종화, 거기 중에서 또 표준화 중에서 병기화라는 말을 이번에 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다 무기로 실전 배치한다는 네. 얘기거든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마당에서는 그때하고는 다르죠. 네. 자, 그런데 오늘 강병 기자, 네. 오늘 이색적인 모습도 또 연출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지금 이 시점에라고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모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이게 보도를 해드린 거 아님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 2시간 전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2차 티켓 개시에 맞춰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좀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본인이 홍보대사지 않냐. 그래서 2차 티켓 판매 개시일이니까 사실 이렇게 2차 티켓 개시일임을 알리는 페이스북을 올린다라면서 이제 사진을 3장 공개했는데 정말 표정이 상당히 밝고 이제 평온하게 좀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안보도 불안하고 사실 국회도 사실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오랜만에 좀 활짝 웃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뒤에 일자리 상황판도 보이는데 예.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안보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약간 아직 논란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표정이 밝은 거를 보고 참 네티즌들이 찬반 양론은 좀 엇갈려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 평창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수고하신다 이런 좋은 댓글도 있는 반면에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나, 굳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표정이 밝고 평온하게 사진을 올렸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천하태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비꼬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또 뭐 북핵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국제 문제, 또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다 보살피는 게 대통령의 일이니까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강병규 기자,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붐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정은 붐은 또 뭔가요? 자, 김정은이 아무도 뉴스에서 맨날 김정은 하니까 김정은을 이용한 광고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해외 광고인가요? 국내 광고부터 좀 보실까요? 그렇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 부탄가스 광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발에도 폭발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런 김정은의 사진을 걸어놨죠. 약간 북한의 현재 상황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광고인데 또 있습니다. 중국집에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핵탕수육이라고 붙여서 핵 맛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정은아 미안하다, 내가 먼저 터뜨린다 라면서 상당히 개구지게 만든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사실 김정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햄버거 광고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광고인데 인공기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김정은과 똑같이 생긴 그런 배우를 앉혀놓고 이렇게 햄버거 맛있다 이런 광고를 좀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얼마 전에는 김정은을 주인공으로 한 게임도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정일,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김정은 관련 게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에 김정은 문신을 또 김정은을 새긴 남자까지, 문신보다는 이렇게 머리를 좀 다듬어서 김정은의 그림을 새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는 이제 김정은 좀 패러다임이 좀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이상 기류까지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김기호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김정은의 위협은 계속되면서 기고만장한 현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문재인 정부 지금 안팎에서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난국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부터 어린이 전 국민이 좀 일치된 결기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핵미사일 방어 대책을 완벽하게 갖춰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 노동미사일을 고각 사격할 때 수도권이 위험하고 또 이번에 수소탄이라면서 EMP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0km 상공 이상 100km에서 폭발하면은 현재 패트리어트 3는 주한미군급으로 40km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사드 일개포대를 더 가져와서 EMP 폭탄 폭발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어 대책을 강구하고 대피훈련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미사일 협정 개정, 그렇게 해서 또 핵 일본 수입 플루토늄 재처리할 수 있는 또 그야말로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또 필요하다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까지 이런 실질적인 것을 논해서 김정은이 내가 이대로 핵미사일을 개발하다간 내가 죽겠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으면 저걸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결기를 보여도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부요파음은 나지 않고 온전히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로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